안녕하세요. 한국강사교육인협회 대표 김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 비추얼 진로적서 연구소의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모 교육 이제 11번째 시간이 11번째.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되게 재밌는데요. 네. 네, 어떤 주제죠? 네, 감정에 이름 붙이기. 네. 저는 요거를 약간 감정에 이름 붙이기 좀 게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하고 실제로 제가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여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어렵죠. 네. 중요하면서도 어렵죠. 네. 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UCLA의 심리학자인 매튜 리버만 박사가 네. 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활동을 통해서 그 뇌 쪽에 있는 편도체의 활성이 억제되고 전전두엽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네.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우리의 뇌를 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성적인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감정 코칭의 대가인 그 존 가트맨 박사도 이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그 손잡이에 비유하셨어요. 그 손잡이가 우리가 이제 문을 뭐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올바른 좀 감정 표현을 하는 거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그 감정 코칭의 단계를 그때는 4단계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것 역시 이 존 가트맨 박사의 5단계를 좀 응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 존 가트맨 박사의 5단계 첫 번째는 감정을 알아채는 거, 포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서 아이와 좀 더 성숙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죠. 경청하고 헤아려 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지금의 감정, 이 순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네, 이렇게 5단계로 가트맨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의 사례를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화가 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게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먼저 아이하고 이 화나는 이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하고 그림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틱낙한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화가 났어요라는 그림책에 보면요. 그 화가 빨간 털 복숭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하고 그 책을 보고서는 화나는 감정은 빨간 털 복숭이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슬프다. 그러면 이제 이건 아이가 정한 거예요. 아이가 슬프다를 너는 어떻게 한번 이름 붙여보고 싶어? 그랬더니 비 내리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었고 한번 소장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운데요. 만약에 화다. 그러면 내가 좀 가장 이게 화가 났을 때 뭔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로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성난 파도? 좋죠. 네, 보통 그렇게 성난파도. 느꼈었어요. 네, 그러면 성난파도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순간 이미지가 확 떠올라요. 이렇게 확 파도가. 그러면서 만약에 뭐 제가 자녀라면 우리 엄마의 어떤 화나는 감정은 좀 성난파도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오죠. 이미지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파도긴 파도인데 또 다른 파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잔잔한 파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더 무서울 수 있겠잖아요. 똑같이 화가 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잔잔하게 느껴질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업을 하면서 화가 누그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누그러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명상에서도 사실 관법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일단 바라보는 것으로 감정 조절을 하고 그러면 그 감정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쫙 사라진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뭐 디지털트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상황으로 나의 지금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지금 내가 발디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슬프다. 슬프다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 슬픔. 어때 잘 안 떠오른다. 내가 슬픈 적이 없었나? 어, 아닌데, 진짜요? 많은데. 아, 슬픔이라는데, 저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지금 그게 생각났어요. 네. 그 타히티 섬, 거기에는 그 슬픔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 중에서는 그 단어가 없대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해 시기에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걸 굉장히 이제 사회심리학자가 분석을 한 거죠. 네. 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언어 중에는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은 슬픔을 느끼는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증폭되는 그런 그러다 증거로. 보니까 오히려 좀 네, 자살률이. 네. 그래서 그 증거로 연구 자료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만 나쁘다고 생각하고 억압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방법으로 어떤 방식이 되었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해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건강한 방식으로 좀 승화시키는 그 노력, 연습을 하는 하는 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가 걱정된다라는 감정을 뭐라고 했냐면 똥 두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이제 그림책의 어떤 힌트를 얻은 건데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두더지가 하늘을 딱 나오는데 똥이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런 좀 걱정되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걱정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똥 두더지가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후회된다 그러면 주먹으로 바닥치기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뭔가 우리가 후회될 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어떤 행동이 생각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롭다는 빼빼로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 외롭다가 빼빼로야 그랬더니 엄마 빼빼로는 이게 굉장히 얇고 이렇게 있는데 왠지 외로워 보인대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근거도 없고 근데 뭐 그 이유도 느낌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아이의 어떤 느낌을 딱 생각하면서 인정해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기쁘다는 노란 꽃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설레다는 벚꽃나무 아리서래요. 또 이런 표현은 어디서 들었는지 네. 정말 표현력이 되게 풍부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소장님도 한번 하나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네. 정말 나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섬세하게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해보시면 되죠. 네. 기쁘다를 딱 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 벚꽃 나무가 너무 이렇게 화사하게 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때 기쁘고 네. 그러시구나. 네. 그 화사한 느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기쁨이라는 걸 잔잔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엄청 뭐 펄펄 뛰고 너무 좋다. 그럼 제가 그걸 제 감정을 지금 억압하고 있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요,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쁘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화난다라는 감정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어떤 폭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잔잔하면서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단어를 갖고 있는 이미지, 뜻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구나를 생각해보면, 이 작업만 하더라도 아이들하고 해봤을 때,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 재밌죠, 좋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을 때, 사실하고 감정만 구분해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이런 좀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소장님이랑 저랑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어떤 상황을 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가 아침에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이제 우유랑 뭐 시리얼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뭐 엎질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소장님이 엄마를 하시겠어요? 제가 엄마랑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걸 풀 수 없으니까 우선은 이제 유치원 다 갔다 와서 오후에 그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철수야, 우리 아까 아침에
너가 이제 유치원 가야 하는데, 이제 우유를 갑자기 엎었고, 시유를 엎었고,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징징거리고 짜증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 우리 이거를 갖고 한번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서 보는 게임을 해보자. 아이들이 5세만 돼도요, 감정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감정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이거를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쭉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가 네. 있고요. 이제 이거를 쭉 펼칠 거예요. 네. 이렇게 펼칠 거죠? 맞죠? 네. 자, 이때 네. 엄마가 먼저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음. 그때 그 팩트만, 음. 엄마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팩트는 뭐였을까? 팩트가 네가 시리얼을 먹고 있었잖아. 먹었다. 먹었다.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다가 우유를 엎었다. 엎었다. 네. 그 다음에 또 엄마는 그게 엎어져서 바닥에 흘러내렸다.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는 울었다. 이런 울었다.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팩트만 얘기했을 때, 음. 팩트만 얘기하면 사실은 어떤 감정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 거는, 네가 지금 엎어서 이것 때문에, 너가 지각했고, 엄마가 화가 났고, 지금 어떻게 여기가 치우고 어쩌라고, 지금 막. 너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게 그쵸, 문제인 건데, 맞아. 이렇게 사실만 얘기해보면 우선은 마음이 차분하게 좀 가라앉아요. 음. 그때, 우리 아까 엄마가, 아까 처음에 뭐지? 우유를 엎었을 때, 엎었을 때, 엄마의 감정은 좀 어땠나? 한번 골라보시는 거예요. 우유를 엎었다. 엎었다. 네. 엎었다. 짜증 어디 있어? 짜증. 짜증. 짜증 어디 있어? 짜증이 아까 어디 있었는데. 그냥 짜증이 짜증이 없어? 없네. 원래 없나? 있다. 짜증. 네, 짜증나는. 엄마는 이제 짜증났고. 짜증났어.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아이였다면, 아이였다. 저는 무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마한테 혼날까봐.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팩트 그대로, 아까 우유가 엎질러졌지. 그때 엄마는 굉장히 짜증났어. 왜 짜증나셨어요? 아침에 바쁜데 이걸 어떻게 치우지? 또 얘는 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보내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 안에 좀 숨어있는 나의 어떤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뭐였을까요? 뭘 제가 원했을까? 불편한 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많은 짜증나는 감정들 이런 것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그냥 자기중심적이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막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느끼면 돼요. 우리 아까 감정을 마주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를 그냥 마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유를 엎질렀을 때 엄마 난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가 좀 많이 혼날까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하다? 그렇게 그쵸? 무서움까지 느끼는데 나는 내가 치워야 되는 수고로움 때문에 짜증나는 마음에 그 감정이 좀 휩싸였구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짜증과 사실 무서움이 굉장히 조금 상반될 다른 수 감정인 있는 거죠, 사실.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만약 무서워했다면 혹시 내가 정말 이렇게 아이가 실수했을 때 많이 다그쳤나? 그래서 많이 지적했나? 그래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처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때 만약에 아이의 그 욕구는 뭐였냐면, 되게 무서운데, 그쵸? 내가 실수한 거니까 그래도 나는 좀 평화롭게 원했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의 어떤 그 욕구는.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면 엄마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래서 사실 의식적으로 뭐 네.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엎지르거나 아이들 그런 경우도 많고 집에서도 그러면 네.
연습을 저도 했죠. 그래서 네네.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뭐 이런 말부터 하려고 사실 노력을 그쵸. 하죠. 마음속에 조금 네. 짜증이 나죠. 맞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연습의 부분, 영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올라오죠.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짜증낸 거 알아차리고 나한테 자극이 왔을 때 그럼 내가 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그 간격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증은 났고 오케이 내가 지금 이제 내 맘대로 안 돼서 이제 굉장히 내기적인 마음으로 짜증은 났지만 오케이 하고서는 너 괜찮았니? 지금 그치. 우유가 엎질렀는데 네 옷은 좀 안 버렸어? 어땠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어떤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지적하고 협박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화합하는 방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제 저는 이제 아이하고 제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을 때 때로는 아들이 되게 싫어할 때도 있죠. 왜냐면 좀 혼자 삭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한번 카드 한번 펴볼까 그랬어. 이럴 때도 사실 몇 있어요. 학년 때? 몇 살 때? 그때 아이가 뭐 한 4학년? 이때 그때는 또 좀 또 초등학원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엄마 좀 그만해. 어. 내가 마루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죠. 네네. 그때는 또 존중을 해야 하고.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명확하게 뭔가 좀 이렇게 풀어야 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몇 번이라도 그래서, 좀 해보면 정말. 네, 이렇게 연습이 되면 아이도 나중에 이제 엄마의 그 마음 좀 헤아리는 그쵸. 그런 또 말들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필요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겠죠. 네, 감정에 이름 붙이고 네. 그걸 통해서 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네, 네, 좋은 맞습니다. 방법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음. 감정에 오늘 이름 붙이기 해봤는데 한번 집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간단하게 저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아이의 어떤 숨어있는 감정도 좀 알아볼 수 있고 또 남편하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해요.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뭐 요즘에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보긴 보는데 네. 저희 세대는 또 벌써 한참 또 지나기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좋네요. 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로 갖고 이제 표현을 좀 남편하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당신은 또는 아이 너는 엄마가 어떻게 할 때 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케이스 했던 거. 네, 남편하고도 했을 때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남편은 이럴 때 좀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라고 생각했었어요.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저희 남편이 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맛있게 좀 해주고 하면 그런 거 굉장히 만족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이 침묵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약간 저희가 좀 대화가 좀 없어졌던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넌 좀 어떠니?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스킨십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이가 오면, 뭐 아직은 중학교 3학년이긴 하지만, 아직은 스킨십 좀 해요.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별로? 이제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옛날에만 생각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면 확 이 스킨십하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오히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약간 좀 살림을 잘 못하거든요. 좀 버거워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음식 같은 거 할 때 아들의 어떤 사랑의 언어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니까 좀 내가 정성을 들여야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죠. 네. 그렇게 같은 가족끼리도 서로 네. 자꾸 표현해야지 네, 또 네.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좀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분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또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좀 마주하고 직면하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저희도 다음번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